중국 경제의 몰락이 예상외로 심각한 가운데 이른바 D의 공포가 결국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대중국 공급망 압박을 가한 미국의 경제는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망 경제의 명암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포스트 차이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는지 Y타임스가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중국의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그러면서 이런 하락은 2020년 11월 이후에 처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7월 자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가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했다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했던 시장 전망 마이너스 0.4%보다는 선방한 것이지만 6월에 0%보다 악화한 것은 물론이고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로이터 통신도 중국의 7월 CPI에 대해서 2021년 8월 일본이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이후에 주요 20개국 그러니까 G20 가운데 소비자 물가가 하락한 것은 중국이 처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졌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7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PPI도 시장 전망치인 마이너스 4.0보다 더 큰 4.4% 하락해가지고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6월에 마이너스 5.4%에 비해서는 낙폭을 줄였지만 시장 전망치인 마이너스 4.0%를 밑돌았습니다. PPI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하락이 이어지면 소비자들은 지출을 삼가게 되고 이에 대응해서 기업들은 다시 물건 가격을 낮추게 되면서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만큼 현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이 같은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의 동시 하락은 중국이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로빈생 이코노미스트도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정책 당국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봤고 로이터 통신은 전 세계 경제 전망에 우려를 더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을 향한 부양책 압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소비와 투자 감소, 내수 부진, 자산 가격 하락 그리고 소비와 투자 추가 유축 또 경기 불황 이런 악순환에 빠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경제 전문가들의 총평입니다. 경제가 급냉하고 있는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경제는 완벽한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연착륙을 하면서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이 와해됐고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에너지와 식품 가격까지 급등하는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매우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월가는 이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아우성을 쳤고 경제학자들마저도 이 경기 침체는 피하기 어렵다라고 진단했었습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지난해 6월에 경제적 허리케인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닥터 둠으로 불리는 이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길고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진단은 다 틀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는 물가 3%, 실업률 3.5%, 성장률 2.4%로 대변될 만큼 안정적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6월에 9.1%에 비해서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고용시장도 탄탄합니다. 7월 실업률은 3.5%로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고용시장의 주력인 25에서 5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83.4%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경제 성장률 또한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성장률은 연율 2.4%로 집계됐는데 이 수치는 1분기 2.0%보다 더 높습니다.
이런 성장률은 G7 국가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경제 성장 뒤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칸과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이 깔려 있습니다. 이 두 정책은 미국 내 투자와 노동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처럼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 공장 완공을 늦추는 기업까지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성장 추세가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은 결국 미중 충돌로 인한 공급망 경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외국인 직접 투자, 그러니까 FDI 수치입니다. 중국의 2분기 FDI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4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7% 급감한 것으로 25년 만에 최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국만 해도 지난해 대중국 투자는 최근 20년 사이에 최저인 82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벤처 캐피탈 투자는 10년 사이에 최저인 13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2천억 달러 이상 몰리면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현지 시간 9일에도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같은 일부 첨단 산업 영역에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인들은 이들 세계 분야와 관련된 대중국 투자 내용을 미국 당국에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 군사부문과 연결될 중국 첨단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미국 민간 자본이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미 감지되고 있는 중국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감소 추세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중국 디리스킹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중국이 차지하고 있던 세계의 공장 역할은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고 그 역할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갖는 경제적 비중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 시장의 디커플링은 중국이 스스로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세계 패권 장악의 꿈을 노리면서 중국 제조 2025 전략과 쌍순환 전략 등의 현실화를 통해서 중국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시대를 열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중국은 이미 글로벌 경제와의 디커플링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무기로 주변 국가는 물론이고 유럽 국가들까지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중국이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무역보복 조치도 결국 경제력의 무기화를 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판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갖는 경제력의 비중도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고 그 위력도 이젠 형편없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만 해도 중국과의 무역 거래량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친중적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이런 한중 간 무역 적자가 중국을 화나게 한 탓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한마디로 지금 중국 경제의 현실이라든지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것일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미경중은 이미 퇴조한 단어입니다. 피크 차이나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젠 포스트 차이나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에 미련 갖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